이제 7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독특한 거가 있는데, 이 고려 말에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하면 어떤 사람이요? 신진 사대부. 이제 이게 고려도 그렇고 조선으로 넘어와서도 그렇고 꼭 어떤 사람들이 세상 바꾸는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중앙정치에서 밀려나가지고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낙향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도 다 이제 학자들이고,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그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래도 다 이제 그 지방 그 세력가들이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 낙향해가지고서 무엇을 하나 하게 되면은 꼭 제자들을 키워요. 애들을 불러다가 그 학자들이니까 이제 교육을 이렇게 시켜 놓는 거예요. 그 교육이 뭘 하나 하면 세상을 바꿔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고려 말 접어들면서 이제 이 무신들이 이제 100여 년 동안 집권을 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고요.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이제 애들을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로다가 이제 정부에 이제 진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꼭 그런 과정을 밟는다고요. 근데 이제 그때 고려 말에 이렇게 된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진 사대부.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잘못된 거 한번 뜯어 고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뭘 잘못된 걸 뜯어 고치자라고 하는 게 의욕만 가지고 잘못된 거를 고치는 어떤 그런 개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때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세상을 뒤바꿀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상적인 기반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야, 이거 잘못된 거 뜯어고치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개혁의 진정으로 빛을 보려고 한다면은 그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상적인 기반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려 말에 세상을 뜯어고칠 수 있는 사상적인 기반을 갖춘 사람들은 신진 사대부.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그 사상적인 기반을 잡았다고요? 성리학이다. 성리학, 주자학, 정조학 뭐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송학, 송나라 때 만들어졌던 송학 그렇게 얘기하도 하는, 이걸 가지고도 이제 이상국가를 이제 꿈꿔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정도전. 근데 다 이색문화에서 이제 공부했던 건 몇 명들이 이제 이렇게 주축이 이렇게 되는데, 인류 역사에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마하고 뭐 이래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주로 정치적인 변동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나도 득세를 해가지고서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우고 또 왕이 되고 뭐 이제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돼 갑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어쩌다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조선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사상적인 이유가 되는 건데, 신진 사대부들이 이러이러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고 이제 청사진은 다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성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걸 해낼 만한 사람도 물색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또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고려를 이제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어떤 그런 나라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가리켜서 성리학 국가라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세계사에서 이거 별로 아마 유래가 없을 것 같아. 이걸 뭐 다 뭐 이렇게 내가 뭐 해본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본 걸 본 거는 아니지만은 거의 정치적인 어떤 변동 때문에 나라가
등장을 하고 마하고 그러죠. 사상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글쎄, 그거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상적인 청사진을 가진 사람이 지가 나서서 망을 하려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 역할로만 머무르는 거고, 이걸 해낼 만한 사람을 또 이게 추대야 또 이게. 이게 참 놀랍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 그 조선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나라였다. 근데 이제 나도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전에 조선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성계가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세웠다 뭐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건 뭐 지난주에 이렇게 본 건데, 어떤 나라를 만들어내는 게 재상제도라고 하는 거는 왕권을 완전 제한하는 거예요. 세습은 인정하지만 왕권은 제한을 해가지고 재상들이 아주 유능한 원로 세 사람이 입안을 하게 하고 그 왕한테 초청을 하면 왕은 단지 재상이 올린 걸 시행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육조를 통해 가지고 시행만. 그럼 재상들이 잘못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 또 이제 뭐를 두는가 하면 감독기관을 이제 이렇게 두는 거야. 사헌부 라고 하는 이런 거를 둬 가지고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방법을 이렇게 두는 거고, 그리고 재상은 또 왕이 임명을 하는 거니까 그 뭐 서로 뭐 짜먹게 하게 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재상제도를 두는가라고 한다면 또 뭘 두는 거죠? 승지를 둬가지고, 승지가 하루 종일 왕 옆에 붙어서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거 다 기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떤 신하고 개인이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조전의 머리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이제 이런 이 방식인데요. 그렇게 이제 또 언로를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왕한테 이제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거 또 교육제도를 둬가지고 왕도 아주 그냥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정도전이 이방원한테 이제 죽었는데, 그건 이제 그 왕자들의 왕권 다툼 때문에 거기 희생이 됐는데, 그 이방원이야말로 또 정도전을 잘 이해한 사람이어서 자기는 제대로 못했지만 아들이 그걸 할 수 있게끔 또 이제 뒤처리를 해준 사람이어가지고 세종 때 와가지고서 사실 이제 이게 꽃이 이렇게 펴요. 세종 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1400년대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 제일이에요. 학문에서도 그렇고 과학기술에서도 그렇고요. 물리시계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만들어 놓는 거, 과학기술에서도 세계도 제일 앞섰어요. 그때 당시에는 뭘 만들었는가 하면 그 미사일도 만들더라고. 누구야, 장영실인가? 장영실이가 화살에다가 화약통을 다는 거예요. 화약통을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활을 쏜 거는 날아가 봐요. 그 얼마나 날아가? 그거 뭐 몇백 메다, 기가 쏜다고 그래봐야 한 200여 메다 날아갈래나. 뭐 이제 사정거로 따지면 또 작고, 근데 여기다 화약통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이게 아주 멀리 날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어떤 이제 이런 거. 아니, 화약통을 뭘로 만들었을까? 그건 무거우면 안 되는데, 그거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걸로 한번 좀 이렇게 봤어요. 나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아니, 미사일을 어떻게 화약통을 그 뭘로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그걸 창호지 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그 창호지가 생각보다 그게 질겨요. 그 당나무로다가 창호지를 만드는데요,
제가 전에 그 살던데 당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그 흔한 나무는 아닌데 그 당나무를 이제 가을에 비우다가 아주 동네에서 그냥 공동 작업을 하더라고. 그걸 이제 푹 찧어요. 이제 뭘 이렇게 해서 푹 쪄가지고서 저 껍질 벗겨가지고 이제 그 껍질 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빻아가지고서 창호지를 만드는데요. 그 당나무 껍질이 엄청 질깁니다. 이게 엄청 질긴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창호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한번 가로 세로로다가 바르고 또 바르고 여러 번 겹치기로 발라가지고 이런 통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창호지 만들었으니까 가볍죠. 그리고 거기다 화약을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불을 붙이게 되면은 이게 견뎌내더라고. 그 내가 그 창호지가 저렇게 이제 탄탄했나. 내가 놀랐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걸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세종의 관심은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 군사 강국을 만들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모두 국민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었는데, 여기 내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뭔가 하면 위대한 정신이 위대한 기술 문화로 이어진다.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 위대한 정신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문화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르네상스의 이후에 등장하는 근대 현대 국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이제 그 왕정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민주주의들을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 르네상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이 세종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썼다. 그 장영실은 노베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물시계 만들어 놓는 거랑 그거 이렇게 난 좀 그런 게 조금 재미있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저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해냈을까. 어쨌든 그러더라고. 나도 저런 거나 만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좀 속편하고 책 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난 또 그런 쪽 머리가 맞지. 이거 뭐 역사가 뭐 철학이 뭐 어쩌고 무슨 계약법 이거 이러고 골치 아프고 뭘 만드는 거나 하라고 그러면 그냥 딱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고 있어요. 자,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혹시 뭐 여기까지 중에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질문이라든지. 자, 그럼 이제 계속 좀 나가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세종 때까지 그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잘 이어 오다가 이제 여기에 또 이제 파열음이 이렇게 생기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세종 다음에 왕이 누구였죠? 문종 다음은 단종, 뭐 단종에서 뭐 그런 거죠. 영월의 감군 등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단종이 어린 나이에 이제 이렇게 왕이 됐는데, 세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아주 또 왕권에 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방원이죠. 그래가지고서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났는데 또 왕권을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지요? 수양대군. 이제 수양대군의 이제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이제 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세종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공헌한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농공 행상을 해가지고서 이제 뭐 땅도 이제 많이 주고 뭐 이제 이럽니다. 실권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세력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훈구공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요. 이방원에 등장할 때도 그랬고 또 세조를 옹립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정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끌고 나가면은 꼭 이게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쿠데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요 자기 위주로다가 꼭 이렇게 합니다. 이제 뭐 그 쿠데타 할 때 명분은 뭐 백성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꼭 이제 그렇게 가버려요. 이제 이렇게 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꼭 이제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반발하는 사람들 이제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살림. 항상 반발하고 새로운 세력이 형성하는 사람들 이제 살림이 있고 이제 살림. 고려 말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뭐라고요? 신진 사대부. 신진 사대부. 이제 수양대군 이후 이제 중종 연산군 지나도 중종쯤 갔을 때 또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고 등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림이라고. 사 이제 선비사자에다가 수풀림자에 그러니까 시골에 붙여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살림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또 뜯어 고쳐야 된다고 등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라는 건데요. 그럼 이때의 사림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제 조선을 세울 때 그 정도조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이제 창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정몽주. 그 사람이 지은 시가 뭐였나 하게 되면 이 몸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제 그건 또 이제 회유하는 사람들이 지은 어떤 그런 시이고 이제 그런. 근데 두문동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조선이 개국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 파묻혀서 이제 집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꼴 보기 싫다, 난 싫다. 그러고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뭘 한다고요? 그 사람들 다 그제 최고의 학자예요. 최고의 학자고 시골 가서 있다가 보니까 거기서 뭘 해? 뭐 할 게 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애들에다 가르쳐서 이제 제자들을 양성을 해 놓는 거예요. 이게 아주 똑똑한 이제 그 당시 이제 최고의 이제 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정교에 진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문부출하면서 가르친 사람 제자들한테 그냥 한우선 따지나 그냥 가르치고 말았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자기들의 사상을 가르쳤죠. 이게 제자 이게 잘못되거나 말했거나 뒤집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가르쳐 놓으니까 그들이 이제 가가지고 과거를 통해 가지고 급제해 가지고서 다 이제 공부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 최고의 학자들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부에 등장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이제 살인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훈구파와 살인파가 이제 이렇게 대립을 이렇게 해요. 대립을 하다가 이제 꼭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훈구파는 칼자루 진 사람이에요. 살인파는 뭘 진 사람입니까? 칼 날을 졌어요. 그래서 누가 이길까요? 칼 날 진 사람이 이기겠어요? 칼자루 진 사람이 이기겠어요? 근데 칼 날 진 사람이 이겼어요. 살인파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살인파가 훈구 세력들을 다 이렇게 몰아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독특한
특징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꼭 어떻게 하고 뭘 꿈꾸는가 하면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념을, 사상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요때 살인파가 내세웠던 지치주의, 이제 특히 조광조가 이게 대표적인 사람인데, 30대 이제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 때 이제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중종이 끝까지 뒷받침을 해주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중도에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말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지금 흘러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대군 때문에 이제 훈구파가 득세를 하게 됐고, 그걸 몰아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살인파가 이제 또 몰아냈는데, 또 살인파가 이제 또 이제 제대로 빛을 되게 못 봤어요. 자,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성리학으로 다 만들어져서 이제 성리학을 가지고 과거를 보고 또 경연을 하고 다 교육을 성리학으로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대표적인 학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퇴계, 그리고 한 사람은 뭐라고 또 율고. 이제 이 두 사람인데요, 이건 뭐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다가 뭘 추가한 거라고요? 이기론이에요. 이기론. 이제 이기론인데, 이제 리가 있고 기가 있는 거예요. 그 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형이 상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형체 있는 거 위에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가 뭔가 하면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 성리학에서는요? 리라고 불러서 이게 다스릴 리자 리로 이렇게 불렀고, 기라고 하는 거는 또 뭐를 가지고 기라고 그래? 형의 하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의 원리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 그 이제 이 주자라는 사람이 공자 맹자의 유교에다가 리기론을 추가를 해 놓은 거를 성리학, 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퇴계라는 사람은 뭐에다가도 관심을 가지고 또 전개를 시켰는가라고 한다면은 리예요. 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까? 주리. 리가 주도한다. 이제 주리 이기론이고, 그 다음에 율곡은 반대로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게 되면 기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기 이기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경과 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있는데, 경은 여기 이제 리를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은 뭐 이제 정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비슷하게 서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데요.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요 부분은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퇴계는 천인 합일, 하늘과 사람이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추구했던 사람이고, 요거는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이 율곡은 이제 하늘과 땅의 하나를 이제 추구했다. 요걸 제가 이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만만하지를 않은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나는 한눈에 보게 하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런 걸 만들었던 건 뭐냐므로,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드는 거 보게 되면 글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몇 번 나한테 이제 여기 세미나 왔던 분들이 이제 재현하는 사람들, 글씨가 너무 조그맣대, 좀 헐렁하게 좀 크게 이렇게 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이렇게 넣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거 뭐 슬라이드 하나에 그냥 두 줄, 세 줄 이렇게 넣어버리게 되면은 그거 하나하나로 넘어가지 전체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는 슬라이드 하나에다가 가능하면 슬라이드 하나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해. 그래가지고 그 하나가 딱 뭔지를 보게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 이제 우리나라 역사, 그 중에도 중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걸 이제 한눈에 보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던 거고, 이게 이 태계의, 그리고 이제 율곡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눈에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고조선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사상, 천신 사상이고, 천지인을 하나로 보는 거고, 이제 이상적인 사회를 대정사회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유학은 인의예지. 여기서 이상적인 사람을 군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닌 평천하를 이렇게 추구하는 건데, 이 중국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과 우리나라 이게 성리학이 좀 이렇게 이게 중국에도 성리학이 들어왔는데, 중국 성리학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거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쪽에다 이걸 맞추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살림도 그렇고, 저 신진사대부 살림은 이제 조금 뒤에 가도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약용 성호 이익을 뭐라고, 그 학문은 뭐라고 그러지? 실학. 이제 실학자들도 그렇고요. 꼭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홀버트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에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뭐가 있어요. 계속 또 그런 게 있는데. 천인합의를 추구하는 게 있고 천지합의를 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천인합의, 천지합의 이렇게 정리에 들어가는 거는요. 유학에다가 이기론을 집어넣는 게 이제 중국이라고 한다. 우리 이기론에다가 사당 칠전론을 갖다가 이제, 사단은 뭐가 사단이죠? 인, 의, 예, 지. 의는 측은지심, 의는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이제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감정, 그러니까 도덕 감정이고, 그 이제 이건 사단은 리에 속하고 칠정 기에 속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 노, 에, 락, 에, 오, 요. 자, 이래가지고 7가지 이제 우리가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그렇게 관심 가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천인합의, 천지합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퇴계에는 줄이 이기로, 리가 기를 지배하고 리의 도움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학문으로 천인합의를 추구를 했다. 그 율곡은 주기 이기론이고, 리는 기 안에 존재한다.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퇴계예요. 리와 기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리, 이, 뭐가 뭘 지배하는 걸까요? 리가 기를. 이게 그걸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반대로 율곡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리라고 하는 거는 기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그냥 그 어떤 원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기 속에 리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연아, 요
퇴계는 천연합의를 추구를 하고 율곡은 천지합의를 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제 성리학을 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리학 중에서도 퇴계와 율곡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이 퇴계의 그 사상은 서양 철학자들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 리에다가, 퇴계는 리에다가 그 종교적인 기능을 집어넣어놨어요. 신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리에다가. 그 부분이 이제 특징이어서요. 그 영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살인파까지 등장을 해가지고서 훈구파를 몰아낸 거는 좋은데, 훈구파를 몰아내고 그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요, 자 이제 이런 거 이제 병폐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가 이제 살인파들이, 그러니까 저 고려에서 이제 현실 정치 참여 이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이제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간 게 아니라 따로따로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따로따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제자들 이렇게 키웠어요. 제가 이렇게 키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교에 이제 이렇게 진출을 시켜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 뭐가 자연스럽게 생길까요? 진상이 집사님도 제자들을 키워서, 또 이제 우리 안건사님도 제자들을 키워서, 이제 또 우리 우집사님도 제자들 키워서 정계 진출을 시켰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파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당연히 진상 집사님이 진출시킨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똘똘 뭉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관계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즉각 이런 현상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파벌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원래 취지는 뭐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시작은 그러고 했지만, 정치 현장에 나와가지고는 자기 파벌 이익을 중요시하는 쪽으로다가 이게 흘러가 버려. 그제 당략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민생을 외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제 이게 이제 과거 제도가 정도전에 생각을 할 때에는 성리학으로다가 이제 관리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전에는 거의 다 세습이었어요. 고려에서는요. 아버지가 얻은 거 자식이 의받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대물림하면서 그냥 자기들의 세도만 부리려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철폐하자라고 해가지고서 공조하게 실력 위주로다가 이제 과거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뽑아가지고 이제 등용을 하자. 그럼 이제 성리학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보겠지라고 정도전은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가버렸다고요? 당파 위주로다가 이게 가버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뭐 과거 제도의 병폐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가 학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좀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다. 특히 뭐가 그러는가 하면 퇴계의 학문은 그래요. 리에다가 치중을 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영성, 거기다 신성을 부여를 해가지고 영성적인 치중하다 보니까 완전 도인이 되는 거야. 이거는 태기가 살던데 뭐 도산서, 난 거기 가가지고서 내가 놀란 거는요, 사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건물이 그럴싸해 보여요. 건물이 그럴싸해 보여가지고 뭐 이제 도산서 뭐 좀 그런가 그랬는데, 아니 가서 보니까는 내가 놀란 거, 뭐가 더 놀랐을까? 너무 작아. 태기가 거기 평생 살았다라고 하는 집이요, 제자들 키우는 거 너무 작아요. 방이 정말 조그매요.
아니 그런데 또 하나 방 부조가 방에 있으면 그 옆에 또 칸을 막아놨더라고. 그 여기 뭐 하는 데냐 그러니까 자는 데래. 자는데 칸을 막아놨어요. 칸을 막아놨는데 다 해도 요만해. 거기서 잤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놓고 자느냐 그랬더니 항상 달때 이렇게 반짝이 누워가지고 잤다는 거야. 옆으로 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리 그냥 뭐 이게 없었다는 거야. 잘 때도 그냥 그러니까 딱 그 넓이야. 누우면은 딱 그 넓이. 뭐 뒤척이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야. 아니 평생을 그러고 잤대. 거기다가 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서 그냥 세면하고 뭐 그리고 이관을 정지하고서는 아주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이게 완전 도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완전 도인인데, 야, 이 대결하는 사람이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는 그런 게 이제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대개 학문은 진짜 뭔가 하게 되면은 현실에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길을 중요시하는 율곡은 현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상소를 계속 올리는데 언제까지 올리는가 왕이 들어줄 때까지 뭐 40몇 번 막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임진란에 대비해서도 뭐라고 그랬죠? 10만 양병서 이제 임진란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갖다가 많이 하는 거. 현실을 그래도 많이 관심 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이제 그러기는 했는데 그건 뭐 이 율곡 같은 사람이나 그렇고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당약에 이렇게 치우쳐져 버려가지고 여기 이제 병폐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임진왜란 이게 몇 년이죠? 그다음 병자호란은 몇 년 차이예요? 40 몇 년이야? 44년인 것 같은데 맞나? 44년이죠? 44년. 그러니까 임진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병자호란 이게 요즘 저기인데 이쪽 사람들 때문에 또 나라가 완전 그냥 40년 만에 또 도탄이 나버리는 어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임진란은 이제 7년 전쟁이었는데요. 온 나라가 그냥 다 그냥 아주 도탄에 빠져버리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병자호란이 훨씬 더 피해가 컸어요. 임진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겠지만은요. 병자호란 때는 주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몇 명을 끌어가는가 하면 50만 명.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다 해가지고서 500만이 안 됐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정확하게 내가 뭐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50만이라는 숫자가 이게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아마 한 300만? 내가 지금 기억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요. 그다 뭐 인구 어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온 데가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알아보니까는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젊은 여자 50만 그러면 젊은 여자 거의 다야 이게. 그런 비극이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이 성리학의 한계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현실을 외면하다가 보니까 나타났던 어떤 그런 거 같고 당략에 치중을 하다가 나타난 그런 현상이었는데요.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병자호란이야. 병자호란이 나는 제일 안타까운 거 하나 찾아내라 그러면 나는 병자호란인데 애신강나라고 그러나 그 누르하치가 계속 광해군 때 이제 광해군 때라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제 고를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 조상도 신라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신라에서 이제 그 왕족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밀려난 사람들이 주로 일본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많이 이렇게 갔다고요. 백제에서도 그렇고 일본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만주로 가가지고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누르하치가 뭐라고 그랬고 우리 조상이 바로 이제 이 신라 사람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요청을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중국이 명나라잖아요. 우리는 지금 명을 치러 가는데 명을 칠 건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요청을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광해군은 임진란 때 주도적인 어떻게든 역할을 했었고 이래 가지고서 외교의 중요성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나라는 어차피 이제 기울어져 가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가 그냥 명나라가 임진란 때 도와줬다라고 해도 명분에 치우쳐가지고서 우리가 친명 정책만 써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여진족하고 이렇게 양쪽의 그 균형을 좀 더 이렇게 맞췄다고요. 그런데 이제 광해군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새로 집권한 인조를 옹립한 그런 세력들은 그게 아닌가.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는 명나라다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이제 이게 원수가 됐다. 그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여진족 입장에서는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우리가 명나라하고 이제 모관계를 맺고 있어놓으니까 우리나라 놔두고 명나라 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는 먼저 점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먼저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 그 결국 이제 명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중원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요. 주로 어디 그 만주에서도 우리나라 저 접경 지역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거기 땅덩어리가 이렇게 좁고 그러다 보니까 여진족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뭐 육진개척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사를 가버린 거지? 어디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중국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빈 땅이 돼버린 거예요. 빈 땅에 만족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라고 한다면 고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진족하고 손을 잡았으면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은 넓은 데로 가서 이거 나올 필요가 없지. 그 여기 빈 땅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만주를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그 당시 정치인이 너무 없었다라고 하는 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인조를 옹립한 사람들 그냥 요즘도 오랑캐 아주 그냥 이 말만 들어 그래 오랑캐하고는 뭘 못한다 이래 놔버려가지고서 이제 일을 그렇죠 났는데요. 아주 본보기로다가 우리 오랑캐라고 그랬다고 그 오랑캐 어제 맛 좀 봐라. 이제 사대부들이 이제 그래 놓으니까는 누르하치가 그 딴 데 가서는 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수도를 점령하고서는 아주 부하들한테 특별 명령을 내린 게 뭔가 하면 다른 여자들은 놔두고 사대부집 여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다 그냥 아주 집단 성폭행을 해놔라. 아주 특별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대부 여자들이 이제 유교 또 이거 뭐 정절 이런 것도 교육받았는데 그 떼거자 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따와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해가지고 남산 그 일대가 아주 그냥 완전 목맨 여자들로다가 가득 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50만 명을 이제 공출해가는 참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말. 내가 전에도 언제 한번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이게 정말 남한산성 남한산성 가서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참 이게 그 인조가 거기 있다가 항복을 했잖아요. 거기다 항복을 했는데 참 남한산성에 나 제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장인 것 같아요. 홍은동이라는 데 있잖아요. 홍은동. 홍은동이 뭘까요? 예. 거기 오랑캐처럼 때 끌려가가지고도 송놀이 기르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오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호로자식이라는 게 있는데, 호로자식이라는 건 뭔가 거기 임신해가지고 와가지고 낳은 자식들을 호로자식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이제 하여튼 이게 워낙 50만 명이네. 뭐 우리나라 젊은 여자들 거의 다 해. 그제 나이 먹으면 또 젊은 여자들 또 바꿔달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시기로 다 이게 돼버리니까 돈 있는 사람들 가서 또 이제 이게 이제 사오기도 하고 다시 찾아오느라고 이제.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왕이 뭔 명령 내리는가, 홍제천이라고 하는 여기 어디 김준수 장로님 내가 가던데 거기 그 도랑이 있더만 그 개울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거기 건너면 이제 서울이잖아요. 서울 들어오기 전에 이 물에서 뭘 하고 와라? 목욕을 하고 와라. 목욕을 하고 오게 되면 그 이전에 있던 모든 불미스러운 것들 다 어떻게 해주겠다? 씻어주겠다. 이렇게 그걸 왕이 거기다가 그래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래서 홍은동이. 자, 이런 말이 이게 생겨나는 거야. 이게 자, 얼마나 비참한 노식이. 정치인들이 잘못하게 되면은요 백성들 막 이렇게 죽어나는 거야. 지금 그런 거야. 오늘 우리 정치하는 것들 봐도 난 좀 너무 참 답답한데, 임진난 병자호란을 이제 겪고, 임진난 또 주로 이제 그 의병들이 주축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많은 활동을 하고 그러고 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할까? 야, 이거 저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런 사람이 꼭 나와요. 그 중국에서는 춘추전국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유교가 등장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 혼란하면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야, 이거 혼란한 세상 좀 바로 잡아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꼭 있게 말이는 거. 이제 근데 바로 잡으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잡으려고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상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을 찾는 거야. 또 이제 야, 이게 뭐 성리학 가지고 성리학 이상국가를 만들자고 그러더니 이게 임진나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종이호랑이야. 이게 그냥 이제 그걸 이제 화학이라고 불렀다고. 이제 그때부터는 성리학을 뭐라고 불러? 화학. 꼭 알맹이가 없어. 껍데기만 허풍선이야. 화학 이렇게 불렀어요. 실학이라는 말이 그래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해야 될 거냐? 우리 자체에서 그걸 찾아내면 좋겠지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꼭 중국에서 찾아와 그거를. 중국에 이제 우리보다 조금 때 앞서갔으니까 이제 저 성리학도 어디서 찾아온 거예요? 중국에서 찾아다가 써먹기 우리가 더 잘 써먹어 또. 그리고 이제 그다 이번에도 또 북경에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뭘 알게 됐나가 하면 이제 기독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서양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 가지고 기독교를 만나고 나 가지고서는 야, 이거야말로 진짜 뭔가 하면 세상 바꿀 수 있는 사상이다. 이게 종교로 받아들인 게 아니야. 사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가지고 뭘 가져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문 성경이죠.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야, 이번에 내 중국에 갔다가 이런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성약 들어올 때하고 이제 비슷해. 안양에 가가지고서 이제 뭐 성약 뭘 가지고 왔다. 이제 주제 화상이랑 뭐 책을 좀 가지고 왔다 그래. 똑같이 야, 여기 이게 성경과 뭐 기독교 관련된 뭘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 공부를 어디가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조용한 데를 찾았어요. 조용한 어디 찾았나 하면 절을 빌려가지고 절에 방을 한 칸 빌려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절 이름이 뭘까요? 천지남이라고 여기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야.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들을 받았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이거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공부나 하고 말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이래가지고서는 뭐를 하는가. 그때 거기 보니까 뭐 찬양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또 찬송을 지어가지고 또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 천지남에 가보면 흔적이 지금 좀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실학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실학자들은 항상 우리나라 살인파독으로 신진사대부 이게 중요한 게 신진사대부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뭐라고요? 살인파. 우리 요 사람들 살림이라고 그러나 이 사람들도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요 요 중앙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야. 여기 이 당파 싸움에 밀려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서 꼭 또 이제 제자들 이게 키워놔요.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많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성리학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유형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주 과학적인 연구를 해요. 과학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직접까지 농사를 지어봅니다.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서 야, 한 가구가 먹고 사는 데에는 땅이 얼마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이라고 하는 거가 원래 정도전이 한 가장 큰 업적이 토지개혁이에요. 토지개혁.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사병을 없애는 거예요. 그 대지주들이 꼭 이제 뭐야 그 밑에 이제 그 하인들이 많은데 이거 뭐 무장만 시키면 전체적 분대가 되는 걸 사병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걸 뭐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도전이 아주 이 토지개혁과 사병을 혁파했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전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랬던 이런 건데 이 토지가 또 이제 이쯤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이제 대지주한테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연구를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야, 한 가족에 살아가려면 이 정도 땅도 등급이 있잖아요. A 등급은 몇 평, B 등급은 몇 평, C 등급은 몇 평으로다가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는 농사 짓는 사람들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토지제도 개혁에 꼭 여기 빠질 수가 없어요. 개혁은 토지를 손을 안 대고 나도 헐겸 이게 제일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계약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토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을 갖다가 분배를 해주는 거야. 똑같이 분배를 해가지고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딴 사람한테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다고요? 예? 신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50년, 77이 40, 50년이 되게 되면 원주인에게 그냥 자동으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제도가, 토지 제도가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정도전도 그렇고 토지를 손 안 대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또 토지 제도를 갖다가 아니 이런 거 한전제, 균전제, 정전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주장하는 게 다 조금 이렇게 다른데 그 뭔가 하면 어쨌든 농사 짓는 사람들만 땅을 가지게 해야 된다. 농지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금은 도대체 얼마쯤 내야 되느냐라는 걸 갖다가 또 이제 연구를 합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토지를 갖다가 대지주가 혼자 가지고 큰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제도가 돼가지고 또 세금도 안 내. 또 이제 그건 세금 누구가 내야 되는가 하면 농민들만 내래. 그러니까 농민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 집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농민들의 과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70% 8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아주 대대적으로 혁발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땅을 갖다가 땅은 누구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골고루 이제 이렇게 나누어주고 세금을 내게 하게 되면 20분의 1이면 된다. 20분의 1이면 몇 프로예요? 5%. 이게요, 너무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5% 가지고 어떻게 정부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은 정부를 만들라는 거예요. 작은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라.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수치로 얘기를 해요. 수치로 다 얘기해도 이 정도면은 나라를 정부를 움직여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농민들한테는 얼마만 내게 되면 된다? 20분의 1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과거로 선발을 해놓으니까 그 전에 세습이었어. 세습을 해놓으니까 이놈아가 이제 세조 정치로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또 고치자고 그래가지고 과거 시험 봐가지고서 성리학으로 시험 봐가지고 선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또 이게 또 이제 파당으로 또 흘러가 버려. 이게 또. 에? 그래가지고 이걸 뜯어 고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그거를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추천으로 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고위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위직을 선발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명망 있는 사람을 추천으로 추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관리를 그렇게 가지고 이제 선발하는 거죠. 이거 성리학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과거에 있었다. 관리를 선발하는 그런 제도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학자. 중국에도 실학이 있는데요. 중국의 실학하고 성리학도 그렇고 우리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꼭 뭐가 들어가나 하게 되면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게 꼭 저렇게 있어요. 그걸 이제 꽉 저렇게 제시를 해.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런다고요? 실학자. 자, 뭐 혹시 또 좀 뭐 여기까지 할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실학자가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사상적으로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이 요게 안산 중에서도 저쪽 안산이 아니라 이쪽 우리고 가까운데 안산에 있어가지고 상로수역 건너편에 거기 있는데 이 사람은 사상에 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집이 그 대단한 그런 그 학자 집안이고 양반이고 그런데도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 실학자들이에요. 아, 그런가?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랬더니 쉬는 시간 지났다는 얘기였구만. 이제 쉬는 시간이 조금 지났대요. 예, 조금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